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융합기술개론 2, 이제 벌써 보니까 12주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정의해 주시는 우리 조영빈 부장님과 관련이 있는, 학과에도 제가 홍보를 했더니 스마트팜 학과에도 오시고, 또, 생물산업기계공학과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제 우리 요 과목은 MOT 학과라고 하는 대학원 학과예요. 그래서 융합기술 경영학과에서 개설이 되는 융합기술 개론이라는 수업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조용빈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아까 내용에 보니까 부장님 본인에 대한 소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바로 조영빈 부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쓰십시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예, 그, 제가 농촌진흥청에 1994년도에 공채로 들어와서 거의 32년째인데, 올 12월이면 이제 저도 공무원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저는, 네, 예, 원래 진흥청에 이제 자연과학, 또 이렇게 주로 자연과학 연구가 많은데, 저는 농업 경영, 어, 중에 한 5%도 안 되는, 농업 경영 직류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이렇게 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농업 추진 단장, 그러면서 승진도에서 고위공무원 이렇게 부장도 하다가,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제가 농업공학부장까지 오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저희 진흥청을 잠깐 이렇게 뭐 또 잠깐 설명을 하면 일단은 저희는 이제 농식품 외청으로 총장님은 차관급이시고 아마 우리나라 44개 부처청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은 이제 주로 이제 R&D 농업 연구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 또 기술 보급도 일부 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 그다음에 축산과학원 이렇게 4개 있고, 제가 속한 농업공학부는 국립농업과학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업공학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로 치면은 주로 이제 농기계, 농업 생산 분야에 농업기계를 연구해서 산업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급하게 해서 농민들이 좀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이제 농업의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자동화 플러스 지능화로 좀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연구에 또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농업 이성도 저희 공학부에 이렇게 이성 하나 센터가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이성센터는 당초 금년 하반기에 이제 농업 전문 이성이 올라가기로 돼 있었는데 스페이스X 두 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사장님이 올해 안 되고 내년으로 좀 미뤄졌어요.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이성 발사체를 사용 못하면서 미국의 이성 발사체를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금 결정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농업 건용 이성이 이제 상목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성 관련 얘기. 이제 그러면서 저도 저희가 이제 물론 하드웨어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스마트팜 등등 떠나서 어찌됐든 관련된 빅데이터를 종합화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이 예,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만약에 기회 되면 저런 비즈니스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면 저는 오늘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공학부가 이제 스마트팜 개발과에서는 에너지를 시설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선대적 온실에서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를 해서 또 필요하면 양분을 대부분 양액이겠죠. 양분을 생단계별로 일을 해서 수량과 품질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게 이제 스마트팜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제가 냉정한 평가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기계과. 여기는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벼농사 위주의 기계화는 거의 90%, 99%, 100%가 다 됐지만 빗작물은 아직 기계화가 거의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빗작물도 어떻게 기계화를 하고 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로봇과 말씀드릴 거고, 수화관리공학과의 이런 전문 내용이 없어서, 이제 생산 단계에서 우리가 자동화 기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생산 단계에서 다 해결되면 좋은데, 생산 단계에서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기계나 로봇이 덩치가 너무 커지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확 후, 차라리 저장 단계에서 어떤 기술을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효율이 높겠다. 그래서 이제 수하고 관리 공학. 생산 이후에 농산물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저장돼야 되고, 보공돼야 되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만든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소고기를, 어,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숙성하는 기술을 이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기존의 축산가원, 제가 축산가원 부장도 했는데, 축산가원에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고기를 수송할 때는 거의 한 달씩 걸립니다. 숙성이라는 게 원래 좀 사실은 뭐 대은에서 뭐 이렇게 좋은 의미의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의미의 부패? 숙성이라는 게 좋은 의미의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인데 한 달씩 걸렸는데 아니 한 달씩 걸리는 숙성 기술은 사실 뭐가 문제냐면 유통 단계에서 비즈니스한 사람들이 그것을 재고로 한 달씩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공학 기술로 우리 공학부에 이제 물리학과 나온 친구가 이제 그걸 아이들 적용해 가지고 어, 이틀 만에 예, 숙성을 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산업체 이름도 하고 그것을 이제 요식업체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전업체인 삼성이나 LG가 이제 숙성 냉장고를 이렇게 냉장고에 그걸 넣고 싶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라디오파가 덩치가 좀 크고 약간 비용이 비싸서 그것을 적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숙성 기술을 만들어서 장최근에 불과 지난달인가요? 예, 삼성 가전사업부하고 이제 저희 기술을 위해서 삼성 냉장고 안에 쇠고기 숙성 기술을 넣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이렇게 최근에 미팅도 했습니다. 수화관광에서 이렇게 생산된 소고기를 어떻게 이제 저장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냐 그런 연구도 이제
한다는 말씀이죠. 그, 아, 뭐, 제목 이렇게 하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그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농대 가고 그랬는데, 예, 저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딴데 가고 제가 농대를 가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것 같기도 해서 농대도 가고 그랬는데, 돌이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농업이야말로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게 대체 불가의 산업이더라고요. 대체 불가의 산업.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농대한 생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람의 이장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늘지 않을 때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속도가 느린 거죠. 사실은. 다른 분야의 부가가치는 속도가 이렇게 굉장히 큰 반면에 농업이라는 부분은 대체 불가의 산업인데 사람이 이장이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늘지 않을 때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막 배추가 조금만 부족하면 이 모든 나라가 그냥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배추가 키로에 500원밖에 안 해도 농민이 받는 돈이 배추가 키로에 500원 상 싸게 상산을 해서 이제 우리 국민한테 제공이 되는 건데 그게 500원짜리가 두 배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평소에는 모르지만 늘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만 올라가도 언론이 예, 뭐 이렇게 집요하게 정권을 흔들 정도로 한 게 이제 농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값싸게 제공받고 그럴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못 느끼는데 이제 골고루마다 부족하고 그럴 때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역시 농업도 중요한데 이제 이상 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평탄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산 재배하기가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기상 여건에 맞는 품종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우리 오늘은 우리가 자동화 기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첨단 ICT를 생산 쪽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주제인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수량과 품질을 든 조건에, 최저 조건에서 수량과 품질을 높여서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게 이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얘기고 고령화도 심각하고 물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여건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빨리 지나갈게요. 어, 여기 자료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고령화 비율인데 이 고령화 비율인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65세 이상이 금년도에 약 한 20%가 되나 봐요. 금년도에. 근데 농업은 벌써 뭐 52.6, 뭐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 수로는 이제 100만이 좀 안 되고 농업 전체 인구는 200만이 좀 되는데 아마 얼마나 더 빨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줄어들까. 이게 나옵니다만은 그런 반면에 40세 미만의 청년은 40세 이하는 농업 경영주 전체 농가가 1,600소밖에 안 돼요. 정부가 스마트팜이다 해서 뭐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아직도 이제 뭐 나이가 40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전사를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농촌에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청년 인구가 이렇게 작다, 많다,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범위 없다가 이제 최근에
스마트 농업법 이렇게 만들어서 뭐 저희 장관님도 디지털 농업 용어를 쓰지 말고 법이 스마트 농업이니까 스마트 농업이라 쓰지. 지금까지는 뭐 시서원이에요 스마트팜, 국산 스마트팜 하다가 노지 스마트팜을 포함해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용어를 쓰자 그러는데 뭐 디지털 농업도 저는 뭐 혼용을 해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튼 이제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사는데 미국의 바이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과 그다음에 뭐 토양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기사, 상품, 품종을 농민들에게 추천해 주고 1년에 농민들한테 한 달러씩 돈을 받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기도 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시설원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양돈 관련해서 이렇게 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10년 정도 스마트팜을 사실 R&D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 농가들이 상당히 이렇게 잘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스마트팜 현대화된 시설 온실을 짓는데 비용이 급등을 했어요. 뭐 불과 5년 전에는 평당 뭐 5, 60만 원, 5, 60만이면 지을 수 있었던 온실이 지금 막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청년 스마트팜 창업농들이 이 고가의 시설을 해놓고 수령과 품질을 올리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주변에 이제 비용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데이터 기반, AI 기반 최적의 환경 관리로 소량과 품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할 얘기가 자동화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알 수 있는 얘기니까 이제 저희 먼저 노지 스마트 농업,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축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얘기할 텐데, 노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노지는 그 양수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을 통제를 잘해서 순간과 품질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뭐 자동화, 지능화 기술들이 이제 앞에 쭉 있습니다. 뭐 토양 센서, 환경 센서, 그다음에 영상으로 진단하는 부분, 뭐 드론, 뭐 방제, 수학, 그다음에 농업 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정밀 농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기계인데 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벼농사는 편한데 소득이 안 되고 벼농사는 힘든데 좀 소득은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이제 기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농촌 현장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밭농업을 기계화 시켜주라 이런 요구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파종을 할 때 이렇게 기계로 하고 또 정식도 기계로 하고 또 수확할 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수확할 때 보면 이렇게 기계로 줄기를 절단하고 수확하고 그래서 이렇게 파종 정식과 줄기 이렇게 수확 부분이 이제 기계화가 되면 사실 밭농업도 거의 해볼 만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기계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럼 왜 이걸 들고 왔냐? 이제 뭐 요즘 외식 쪽에서 마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겹살 먹을 때 에, 상대적으로 덜 이제 아린 맛이 있는 스페인종, 대이서종 마늘이 굉장히 이제 소비가 증가할 걸로 보는데 어떤 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동화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기계로 하고 어떤 부분은
로봇이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에어로봇 로봇이 농작을 대체할 거냐. 이게 하나의 질문이 됩니다. 예, 농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농업 도메인을 잘 모르는 경우, 그것을 이제 잘 몰라서 이제 버벅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부분은 그러면 로봇이, 어떤 부분은 농기계가, 어떤 부분은 에어로봇을 짜고. 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 로봇의 장점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판단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오, 그게 수확물이 한꺼번에 이제 익는다 할까요? 색이 예, 예. 토마토가 한꺼번에 이렇게 만약에 익는다고 그러면 로봇이 이렇게 부족하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 어떤 놈은 익고 어떤 놈은 안 익고 이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익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로봇이 판단을 해서 익은 놈만 찢어서 수확할 때는 로봇이 맞는 것 같아요. 양파, 마늘을 수확할 때 거의 대부분이 한꺼번에 익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기계로 하는 게 비용을 더 절감하는 것 같고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건고추, 빨간 고추 있죠. 건고추 같은 경우는 4번 정도 수확을 하거든요. 한 번에 다 수확을 못 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로봇을 따면 좋은데 고추를 로봇이 판단해서 하나씩 딸 수는 있겠지만 너무 경제성이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고, 고추가. 경제성이 안 나올 것 같아. 고추가. 만약에 고추가 경제성이 하나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로봇이 따면 제일 좋은데.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복합적으로 사고를 좀 기댈 것 같아요. 경제적인 충분도. 그래서 거꾸로 고추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한꺼번에 익게 해서 기계로 한 번에 수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겠다. 그럼 고추는 이제 기계로 수확할 수도 있고. 어떤 고추가 기능성 성분이 있어가지고 엄청 좀 비싸다. 그런 로봇이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익은 것만 골라서 딸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가치 고려해서 어떤 것은 기계로 할 것이냐. 어떤 것은 로봇이 더 적합하겠다. 어떤 것은 우리 그 있는 아시죠? 에어로봇 로봇이라고. 그 엔젤 로보틱스도 있고 현대 자동차에서 요즘에 그 자기 회사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상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에어로봇 로봇을 입으면 이제 근력이 보완돼 가지고 좀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수확을 한다 그러면 아직도 이제 익은 걸 골라서 따야 되는 로봇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나 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봉지에 이렇게 쌓여서 재배를 하잖아요. 봉지에 쌓여서. 봉지에 쌓여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복숭아도 그렇고. 그러면 이걸 로봇으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인식을 못 할까? 그럴 경우에는 에어로봇 로봇이 봉지에 쌓여있는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에어로봇 로봇이 더 현실적으로 붙을 수 있죠. 그러면 재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봉지를 안 씌우고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주면 로봇으로 수확할 수 있겠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다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 부분이 자동화 기술에 맞게끔 혁신되거나 변형되면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을 농업 생산에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아마 제초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지금 기술을 이용해서 제초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죠. 지금 기술은 이제 로봇 중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그런 로봇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벌을 씹는 이항기,
1년에 우리나라에 수주로 이항기를 농민들이 구매하는 게 3,000대가 이상 됩니다. 3,000대 이상이. 그중에서 1,000대 이상이 이항기 중에 제일주행 기술이 탑재된 이항기가 들어옵니다. 일본부터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두 사람이 타던 게 한 사람만 타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율주행 택시도 있고 자율주행 트럭도 있는데 농업 분야가 더 먼저 상용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농업은 생산보다 이미 상용화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농업은. 지금 우리는 자율주행 택시를 타본 적이 없지만 농업 쪽은 이미 자율주행 트랙터가 돌아다니고 있고 자율주행 이행기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것을 응용해서 개초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볼까요? 네, 이건 이제 자율주행을 탑재한 이제 뭐 이렇게 방제기죠, 방제기. 예, 궤도 방제기. 예, 기존 앞에 있는 것은 기존 SS 분무기를 자율주행만 탑재한 거고 이건 아예 자율주행 중심으로 만든 거죠. 아예. 예. 이제 농가원에서 개발된 예, 개발돼서 시범적으로 현장에 보급하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해서. 예, 두 개. 이렇게 지금 가손 방제. 저희가 만든 건데, 흥북도 농업기술은 이제 가수 포장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이것은 이제 이 자율주행 이제 로봇이 이제 사람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自動적으로 이렇게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가 장애물이 피해지면 없어지면 다시 작동되고 얘는 이제 운반할 수 있는 로봇이죠. 요것은 이제 전량 10인데 저도 아직 이 기술은 정확하게 뭐라 그럴까? 토양의 구획마다 현재의 양분을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만 골라서 이제 비료를 준다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토양이 어디가 양분이 부족하다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이것은 개발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시설 부분도 이제 뭐 이렇게 과수의 습도, 토마토가 지금 수확을 할 시기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별하는 이제 로봇이 이제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실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차량용 로봇은 앞에서 이제 상용화가 되고 금방 이제 방제 로봇, 운반 로봇, 대초 로봇도 굉장히 기술이 이제 발전됐는데 진짜 로봇, 관절을 이용하는 이제 손, 팔, 관절을 이용하는 이제 이 로봇으로 이제 수확을 할 때 쓴다거나 엽을 제거할 때 쓴다거나 이럴 때 이제 쓰는 건데 이거는 그 농업 선진국도 제 승용화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이제 시원 운영 중이랄까? 뭐 속도가 잘 안 나온다거나 너무 비싸다거나 이래서 승용화가 된 것은 아직 없어요. 수학 로봇 이런 부분들이.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것을 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접근을 할까? 이런 고민을 이제 부장으로서 이제 계속 해왔던 얘기죠.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어떤 작목이 로봇이 적합하냐, 경제성이 확보되냐 그러면 어떤 작물 중에서는 수확을 하는데 뭐 일주일이면 수확이 다 끝나버리는 작물이 그런 농가를 합하더라도 어떤 작목은 1년 중에서 6개월 내내 수확을 해야 되는 작목이 있을 수 있죠.
토마토 같은 경우가 1년에 11개월 재배하는데 거의 9개월 이상을 수확을 하는 작물입니다. 계속해서 영양과 생trưởng 하면서. 그런 작목에 로봇이 있겠죠. 토마토 농장에 보통 보면 뭐 2,000평, 3,000평 이렇게 하는데 3,000평 하면 30억이 드는 겁니다. 돈이. 30억? 네. 뭐 청년농부한테는 정부가 뭐 얼마 정도는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러던데 이러더라도 자기 돈이 15억이 들잖아요. 나 아니죠. 근데 500평당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씩 있어요. 500평당 한 명. 외국인 노동자가. 6명이 1년 중 연봉을 치면 한 3천만 원씩 들여서 6명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토마토 평당 3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면 잘하는 농가들인데,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만약에 평당 매출을 20만 원을 못 올리면, 우리말로 하면, 갖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헥타를 하는데 6명의 외국인 노동을 쓰는데, 만약에 로봇을 적용하면 6명을 다 대체할 수 없을지라도 2명이라도 대체할 수 있다면 1년 내내 이걸 활용을 해서 수익성도 맞출 수 있지 않냐. 만약에 둘이 성공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성도 고려하고 연중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타켓을 정하고 옷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안숙 토마토인데 안숙 토마토는 이 꼭지 안에를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꼭지를 자르더라고요. 이게 튀어나오면 어, 포장 단계에서 다른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상품성을 이렇게 떨어진다 해서 꼭지 안쪽을 이렇게 잘라요. 굉장히 정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완숙 토마토를 바로 로봇이 결단하기는 현재의 기술로 좀 쉽지 않겠다. 상당히 속도가 느리거나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상품을 손실시키고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처럼 하나씩 이렇게 딴다면 너무 균형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하나 따는데 너무 속도가 이렇게 느리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이 송이째 수확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로봇이.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로봇도 굉장히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 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가 어려운 것보다 현재 좀 우리 기술로 그 제일 쉬운 것을 먼저 한번 해보자. 다만 이 송이 토마토는 전체 토마토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3%도 좀 안 돼요. 3%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아직 소비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낮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 로봇 수학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재배 기술이나 품종과 이 로봇이 매우 서로 융합이 돼야 돼요. 우리 뭐 사람만 융합이 아니라 이 작물의 품종과 소비 시장과 그 다음에 재배 양식과 이 로봇 기술이 서로 융합이 돼야 성공하는 제품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게 혁신이 돼서 생산 자체가 생산 자체. 그러니까 여러 결국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유통 소비 시장의 주변 기술이 혁신이 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농업 생산 쪽을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소고기 수송 기술 얘기도 했는데 만약에 소고기를 지금 우리가 먹는 방식이 마블링, 그러니까 30개월 소를 키우는데 24개월까지는 살코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24개월까지만 살코기가 늘어나요. 그 다음 6개월은 탄수화물 중심의 지방을 막 먹여서 억지로 마블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30개월 소고기를 이제 우리가 뭐 A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매 소비를 하는데 만약에 소고기 숙성 기술이 발전하면 이 숙성 기술이라는 것은 이게 마블링이 안 된 부분, 저지방 부위를 숙성을 해서 연육을 시켜가지고 부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생산 쪽에서 굳이 24개월 위로 일부러 마블링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쌀을 일부러 먹일 필요가 없죠. 24개월까지만 키워서 숙성 기술을 이용해서 부위용으로 만들어서 소비를 농민 입장에서는 사료비가 절감이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가가 낮아지니까 비싸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통 소비 쪽에서 새로운 혁신이 오면 다시 이게 생산 쪽에도 영향을 주더라. 이런 의미의 융합도 융합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보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뭐 오늘 우리 직원들 말에 의하면 이제 우리 노복과 농업 노복과에 전문대 출신들이 많은데 저희 공학부에 한 6, 70명 되는 영주직 중에 10명 이상이 전문대예요. 컴퓨터공학과, 노복공학과, 농기계공학 이렇게 그분들이 이런 노본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오이 보세요, 오이. 토마토도 이제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수확하지만 오이는 뭐 매일같이 수확을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오이가 이제 문제가 로봇이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엽이 가리고 있어요, 엽이. 그러면 한 손으로 엽을 치우고 한 손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팔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비용이 올라가네요. 비용이. 그래서 로봇팔 두 개를 쓰는 게 경제적일까? 아니면 오이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로봇이 인식하기 좋도록 엽이 앞에 안 가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재배를. 이런 것이 이제 융합 기술. 저희는 재배와 이렇게 자동화 기술을 융합한다고 저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게 더 농민의 입장에서 경제적이냐. 이것을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어쩌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고 제가 볼 때. 네. 네, 뭐 이것도 방제인데 이제 시서원의 온실 안에서 무인 방제. 지금은 뭐 주인도 안 해요. 잘 이런 방제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 시키고 이렇게 시설 안에 온실 안에서 하면 위험하니까. 근데 무인 방제기로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만들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외국의 노사를 장하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군데군데 한 얘기 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로봇이라든 것이 이제 자동화 기술이라는 것이 농업 현장에 적용할 때, 뭐 제조 분야에 비해서 농업 현장은 정형화가 안 돼요. 정형화가. 로봇이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제조 분야에서는 물체가 이동해서 용접을 하더라도 고정된 자리에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농업 쪽이 실은 더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란 얘기고, 내구성도 부분이 있고, 또 재배 기간의 제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재배 기간 제약은 연중 재배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어, 예, 이걸 사용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드론 얘기, 그러니까 위성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오늘 1200억 이 다음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 쏘아 올릴 위성은 500kg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한 총 사업비가 1169억 원. 그러니까 그 이성의 본체는 평면에서 만든 거예요. 공동용. 저희는 탑재체의 이제 이성을 촬영하는 부분만 저희가 이제 하는 거. 주로 이제 평면이 맞는 거. 그럼 이거 이제 쌓아 올릴 때는 미국 스페이스사가 이제 내년 아마 여름쯤에 쌓아 올릴 거가. 그러면 이제 이게 한반도를 3일에 한 번씩
있지? 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요게 첫날은 한 5분간 남북 방향으로 120초를 이성이 촬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도를 약간 틀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 다음 3일째는 이렇게 촬영하고 그래서 이 이성을 저희가 이제 산림청이랑 농진청이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이성을 그래서 이제 이 이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로 할 일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예, 뭐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서 홍기가 잡히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이제 3일이면은 이성이 한반도 전체를 스캔을 쫙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의 면적, 현장의 생육 상황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성이 이제 거의 900km 상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외국의 이성을 좀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이성, 미국의 이성들은 이제 10 by 10 해상도가 10m입니다. 픽셀 하나가 이제 10 by 10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올리는 이성은 5 by 5고 그래서 그 외국의 이성보다는 저희가 4배 이상 굉장히 현재가 좋아졌지만 그래도 뭐 상공 900km 상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진 않다.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대신 매우 빠르게 3일에 한 번씩 필요할 때 우리가 스캔할 수 있으니까 매우 큰 장점이죠. 뭐 이렇게 북한의 농업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곡물을 사야 되는데 그런 해외 농업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죠. 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월별로 어떤 일을 한다. 예,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우주청에서 지금은 이제 우주청이죠. 경남천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성 영상을 레벨 1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수증기도 끼어 있고 구름도 끼어 있고 이 영상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레벨 2 단위에서부터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이제 대기를 보정하고 뭐 기하 보정, 대기 보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에 낀 노이즈들을 예, 그동안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생 지수라고 해서 레벨 3 상에서는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분광밴드가 5개 밴드가 있는데 RGB 적외선, 뭐 근적외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식생 지수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런 데이터와 함께 레벨 4 단위에서는 다른 농업 관련 데이터, 뭐 기상 데이터, 토양 데이터 이런 것과 연결을 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성 올라가는 데만 거의 1200이 들고 거의 또 관련된 이성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서비스하는데 돈도 뭐 몇백억 이렇게 투자가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성이 이제 면적을 추정하고 생육을 추정하고 하는 것은 장점이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병해충이 뭐가 갑자기 뭐 이상 병해충이 온다거나 뭔가 이렇게 재해를 탐지하는 데는 조금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성 영상을 통해서 평소와 같지 않다는 것이 탐지가 되어지면 이제 그 근처에 드론을 띄워서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영상 분석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확인해서 뭐 이렇게 대처를 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저희들이 이선 드론을 함께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사실은 수량과 품질이죠. 농민은 그것을 위해서 기나긴 과정을 봉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인터벌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파종을 해서 수확까지 긴. 그래서 중간에 어떤 생육일 때 수량과 품질이 좋았다. 이 생육을 데이터를 중간에 넣어서 농민들은 판단을 합니다. 아, 적정 생육이 이거다. 그러면 수량이 좋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은 수량이기 때문에 이성 드론을 이용해서 생육 단계마다 우리가 적정 생육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은 수확량이어야 돼. 농민은 수확량.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농기계로 작업을 합니다. 수확을 할 때. 그러면 내 논의 필지에서 어떤 구역에서 수량이 얼마인지를 실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데이터가. 그럼 필지마다 농가의 내의, 나의 여러 개 논 중에서 그 필지마다 경우에 따른 필지의 구역마다 수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잘 나올 때의 적정 생육을 배치해 볼 수가 있고 그 앞단에는 우리가 양수분 데이터, 기상, 토양, 또 우리가 뭐 비료를 줄 때 여기 얼마를 뿌렸지 비료 데이터, 농약을 얼마나 쳤지 농약 데이터. 그러니까 농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농 작업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인풋 데이터, 그 다음에 생육 데이터, 그 다음에 농기계로 수확할 때 얻을 수 있는 수확량 데이터. 이게 이제 필지별로 환경, 이성 드론, 수확량 데이터가 생산성 향상이다. 저는 이게 비즈니스의 굉장히 중요한 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농기계 회사들도 이걸 꿈꿀 겁니다. 제가 볼 때. 지능청이 이성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보급한, 농가한테 판매한 농기계 데이터가 얻어주는 수확량 데이터, 그 다음에 품질 데이터. 요런 데이터랑 이성 드론의 생육 데이터랑 나머지 기상 환경 데이터. 결합을 하면, 결합을 하면 수량이 잘 나온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랑 작년도에 비교할 수도 있고, 동일한 필지의 동일한 농가일지라도 여러 해 동안에 차이도 또 비교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수량과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지를 저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비즈니스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5년 안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할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벼 수확량, 그럼, 예, 그럼 감자, 예, 예. 요것은 이제 에너지 절감 기술이거든요. 어, 이제 에어로겔 자격보험 것들이 기존 자격보험 것들에서 이제 항공기 같은 그런 그 배운 단열 소재로 쓰는 에어로겔을 이제 보험 것들이 분사를 해서 만든 이제 건데, 에,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비싸지만 보험 효과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요즘은 여름에 고온 때문에 이제 농사 짓기 어려운데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양액을 냉각 공급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상수도 생산에 도움을 준 이것도 상당한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요것은 이제 에너지가 얼만큼 사용되고 있느냐를 모니터할 수 있는데 시설의 운영 비중에 난방비 비중이 상당히 크니까 난방을 하는데 고압 전기를 쓰는 경우는 생전에 농민이 이름으로 들어가면 내가 15분 단위로 전력을 얼만큼 사용했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온도가 바깥 온도는 얼마였고 나의 온실의 내부 온도는 몇 도였다. 내부 온도를 몇 도로 유지해서 내가 전기를 얻는 것을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전기 난방이 아닌 경우는 등유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그 유량계를 달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위 센서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다. 이 부분도
어떤 농가는 자기는 농사를 잘 짓는다고 아주 깨끗하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농가도 있었어요. 어떤 농가는. 어떤 농가는 너무 에너지를 아끼다 보니까 병해충이 많이 맞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하되 생육을 아니면 이제 채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절감 이것을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PBT는 생략을 하죠. 요 부분은 이제 저희 직원이 이제 스마트팜의 한 축인 금권부는 양액을 주는 건데 ECPH 물 주는 양, 물 주는 횟수,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팜을 하면 지상부에는 온도, 습도, CO2,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사량. 금권부는 ECPH 물 주는 양, 물 주는 횟수. 같은 물 양일지라도 얼마큼 나눠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뭐, 당연히 ECPH 중요한 얘기고. 예.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경우에 이제 양액을 어떻게 주는 게 가장 성적이 좋은지 이제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최초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도 그렇고, 스마트 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나오기 전까지의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경우를 보면, 하나의 변수인 온도만 놓고 보더라도, 온도가 높을 때를 적용하는 온실 하나, 온도가 가운데일 때, 온도가 낮을 때, 온도 실험을 하는데 하나의 세 개의 온실이 필요했고, 올해 온도 실험을 하고, 내년엔도는 습도 실험을 합니다. 왜? 여기가 습도만 하더라도 그러면 높을 때, 중간, 낮을 때, 두 개의 요인을 한꺼번에 실험하려면 8개의 온실이 필요한데, 8개 온실을 누가 내줄 수가 확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단요인 실험이에요. 단요인 실험 하나에서 그래서 매뉴얼이 1번 온도, 2번 습도 이렇게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등권부의 온도, 습도, 일사량, CO2. 지상부에. 등권부는 이제 분 쪽이죠. ECPH 물 주는 양, 물 주는 횟수. 최소 예를 들어서 8개의 변수를 처리를 3개만 하더라도 3의 8승이니까 뭐 1000개의 온실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은 기존에 단요인 실험한 논문이나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받고 민간 컨설턴트 교육을 받고 본인의 창의성을 위해서 8개의 변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성적이 잘 못 나온 농가도 있어요. 여기서 성적이 잘 나온 농가의 데이터가 사실은 비싼 데이터입니다. 비싼 데이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스마트팜 빅데이터의 시대와 그 전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과거에는 단요인 실험만 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여러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수집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딸기 같은 경우에 과거에 선배들 얘기로는 딸기는 온도가 25도가 넘어가면 낮에 강압성을 더 이상 안 한다. 단요인 실험만 하면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런데 적정 습도를 맞춰주니까 25도가 넘어도 계속 강압성을 주는 것 같다. 그런 게 더 붙여지면서 새로운 게 나오죠. 그동안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었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광합성 양을 이제 물론 생물로서 결과물로서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뭐 실험을 할 때
뭐 낮에 2시간 간격으로 낮에만 데이터를 얻고 뭐 밤에는 방치하고. 그런데 ICT가 농업에 적용되니까 5분 단위로 밤의 온도, 낮의 온도 다 온도를 체크할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틈 일평균 온도일지라도, 틈 일평균 온도일지라도 밤낮의 기온차가 작을 때와 밤낮의 기온차가 클 때가 결과가 다르더라. 과거에는 몰랐죠.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스마트팜 시대에는 조금 창의적인 얼리 어답터 같은 선도적인 농민들이 연구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연구를 같이. 본인이 생각나는 걸 처리를 해보군요. 그와 다르게.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라는 농가가 진짜 제일 우리나라 최고의 토마토 수량을 내는데, 토마토가 막 10개월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육 정기, 이렇게 초기도 있고, 생육 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기도 있고, 말기도 있는데, A라는 농가는 생육 초기에 정말 1년 연중 수량도 제일 높지만, 근데 2등인 농가는 생육 중기를 제일 잘해. 전체 1년 수량은 두 번째지만, C라는 농가는 생육 말기를 잘해. 전체 수량은 3번이죠. 그런데 A, B, C 이 세 농가의 가장 장점들을 활용해 보니까 이거는 제일 현재 잘하고 있는 A라는 농가보다 성적이 2배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가능해요? 아마 이게 생명체다 보니까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1.5배는 가능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정비례하지 않겠죠. 생명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팜이 가능성이 다 이렇게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 데이터를 제일 많이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딸기 같은 경우는 연평균 가격이 키로당 딸기가 뭐 거의 한, 그는 만원 그러거든요. 배추는 농민이 받는 가격이 얼마로 그랬었죠? 키로당? 500원. 배추가 정말 이대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정말. 배추가 이렇게 이대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배추 농가가 돈을 벌어요. 이렇게 싸게 생산해서. 싸게 생산해서. 한 폭에 3kg, 한 망에 3포기. 그러면 1,500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평당 그것을 3망, 4망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평당 10,000원 이상이 돼요. 매출로 농민 입장에서. 근데 이걸 2달 만에 배추가 굉장히 빨리 자라니까.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해남에서는 배추 말고 딴 거 안 해요. 네. 그럼 돼지고기는 농민의 입장에서 키로당 얼마에 생산할까요? 우리 국민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인데. 예, 제가 말할게요. 5,000원 정도 됩니다. 키로당 키로당. 5,000원. 농민이 받는 돈이 키로당 돼지는 5,000원, 딸기는 10,000원, 배추는 500원. 예, 그죠. 좀 다르긴 하죠. 딸기는 겨울철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경영 목표를 되게 비싼 겨울에 어떻게 하면 수량을 더 집중해서 뽑을 수 없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관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일사량이 겨울철에 좀 낮고 봄철에 3, 4월 달 되면 일사량이 좋아져가지고 딸기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3,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겨울철에 조금 많이 뽑아 먹으니까 뿌리가 좀 약해져가지고 3, 4월 달에 이놈들이 광합성이 좋아도 상대적으로 수량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3, 4월에 수량이 좀 떨어지더라도 겨울철 비쌀 때 어떻게 하면 수량을 더 많이 올리는 것이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생산 모델 이런 걸 좀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 되겠죠. 돈을 벌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딸기가 지금 현재 보면은 큰 그 기농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작물이잖아요. 계속 늘고도 있고, 아직도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딸기는 배부를 만큼 충분히 먹었다.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딸기를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비가 조금씩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기만큼 제가 볼 때. 먹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겨울 과일 하면 주로 이제 망귤, 사과가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딸기가 다 주다. 겨울 과일도 딸기가. 그런데 우리나라 소매 업체를 보면 대형 마트 있고 SSM이라고 있죠.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게 SSM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있고 소매도 보면 그다음에 동네 슈퍼도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SSM이 주로 이렇게 같기도 하고 구색이 배치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가고 있는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다가 요즘은 SSM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딸기는 이 네 개 중에서 어디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할까요? 네 개 업체 중에서 딸기는 어디? 맞아요. 제가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이미 소비자들도 딸기는 일주일 동안 저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딸기는 그냥 동네 마트에서 주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데이터를 분석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정 시기에 딸기 생산이 많이 나와서 뭐 이렇게 좀 남을지라도 이게 오래 저장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생가로서는 공급 과잉이 일시적일 거다. 그래서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금방. 딸기는 일시적으로 일 것이다, 공급 과잉 부분이. 생가로서 저장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슈퍼에서 사서 2, 3일 안에 먹는다는 의미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의미가. 네. 제가 할 얘기 여기 다 있네요, 네. 예. 스마트폰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생육을 진단하는 기술인데 10년 동안 스마트팜 연구를 하는데 3천 원 이상을 썼는데 이 기술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지상부의 환경 관리, 뭐 EC, CO2 등등, 금권부의 양액 데이터 이것들을 적정히 잘 관리한 결과가 생육이긴 한데 생육. 우리가 알지 못한 변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알지 못한 변수까지 포괄한 결과물이 생육 데이터이기 때문에 생육 데이터를 디지털 장치로 측정을 해서 생육량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농가는 이때 지금 시기에 생육량이 얼마였지 계측이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측된 것과 비교를 해서 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양액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처방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이고 그러려면 생육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진들이 인제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기술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기술을 만약 확보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직 좀 완벽하게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이게 참, 저는 이거 질문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 너무 시간을 많이 쓰나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이제 그 병을 갖다가 이제 영상으로 병증을 판별하는 건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게 처음에 의도만큼 잘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얘기냐면, 사람도, 어, 영상만 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처방은 영상만 마까지 안 가져와서, 혈액을 뽑아서 분석을 해보고, 처방을 주시고.
병해충도 영상만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왜 그러냐면, 국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완전히 병에 걸린 상태를 파악하는 데 쓴 영상 이모들이 가능한데, 국민은 여기까지 하는 초기 병증을 판단을 해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학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병해충 부분들은 아직 잘 알고 다만 한국 기계연구원에서 재료도 좋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강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병이 발생할 것 같으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요. 초기 병증, 호르몬의 변화. 그 호르몬의 변화를 인식을 해서 초기 병증을 판별하겠다.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속도적으로 환경을 가지고 이제 그 환경 제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천창을 열고 측창을 열고 그다음에 난방을 하고 공액을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정답지 바람직한 환경 관리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도출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 온도 매트하고 습도를 맞추는데 특히 습도 같은 경우에 손창을 얼마큼 열고 스크린을 얼마나 치고 그러니까 구동기, 제어기를 돌려서 습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습도를 맞추기 때문에 그 첨단 초보놈들은 이것을 자기가 정답지를 알더라고요. 이 정답지를 굉장히 그걸 맞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환경 설정을 해준다는 그런 아직은 정답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환경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연구진들이 인공지능이 환경 설정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현재는 온도밖에 안 돼 있어요. 사실 우주보다도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도 이제 하나 나는데 만약에 비즈니스 사람이 이걸 해내면 온도 습도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같이 기획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축산 부분에서 로봇 착륙이 우주 착륙이 만들었죠. 근데당 모파를 이용해가지고 착륙기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지의 이제 행동이나 발성은 뿔뿔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여기 아픈 정상인들을 분별해내는 그 소리를 가지고 이상을 찾아내는 그런 거기도 하고 수학 세종을 예측하는 이제 산란기 같은 경우는 변화는 덜 나는 누군지를 찾아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가요. 변화는 조금밖에 안 나요. 그런 걸 찾아내서 사람이 절감을 위해서 빼내는 그런 거죠. 중간 질문이었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저도 경험을 보고 있으니까 운전 입장에서 모든 해분들이 그런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신품목의 소비 시장, 소비 트렌드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투자되는데 어느 시장을 대상으로 언제 출하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돈 버는 운동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폐쇄망에서 돈 내는 사람한테 서비스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통계청의 데이터 중에서 가계 동향 조사라고
그게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쓰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개별 농가와 이제 통계 표본이 많은 가구 이상 되니까 내가 소득이 얼마고, 돈 소득이 얼마고, 의류에 신발 쓰는 데, 의류나 신발 사는 데는 얼마가 든 네, 식료품 사는 데 얼마씩 이런 지출이 가계부로 나옵니다. 제가 농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해보고 싶었던데 소장에 돈은 있는데 첫 시기에 신선 농산물이 살 게 없어서 지출을 더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틈새 시장이었어요. 또 매우 시장의 세분화해서 가다 보면 어느 시기를 택할 수가 있어요. 현재 있는 기술의 어떤 부분을 극복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는데 이 시기 되면 충분히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음악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그걸 갖고 갔죠. 언제가 기회일 건데 3월달 보더라고. 나는 내 생각으로 7월달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월달 그래요. 작물을 특정해가지고요? 네? 작물을 특정해가지고요? 아니 농산물 농산물 전체로. 이런 게 GPT는 설날 사람들이 돈 많이 썼으니까 설날 이후에는 돈을 잘 안 써서 그때가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잘 안 한다. 근데 따져봤더니 설날 너무 많이 사가지고 재고가 많아서 안 사던데. 집회국가 이런 걸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이때는 뭐 먹을 게 없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을 설계를 해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같이 오시는 그런 방법도 이건 뭐냐면 제가 그 빅데이터의 굉장히 어미자가 그 공부 과잉이 되거든요. 농경에 집중되는 숫자가 되는데 뭐 거창문도 하고 장수하고 하는데 어미자의 토양 적지가 보니까 거창군은 비적지가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창군이 상대적으로 비적지가 많다 보니까 비료비가 많이 들더라. 그래서 거창군에 예를 들어서 오미자 비적지를 드러내 유망 상품인 소과동 수박을 위해 대체를 하자. 근데 그 지역은 수박에는 적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런 걸 컨설팅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마지막 그래서 뭐 기술도 화려하고 좋지만 결국은 농민도 교육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돈을 하니까 무엇을 해야 돈을 벌지? 라는 희망을 상품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작물을 공급하여 돈이 안 되는 작물을 줄이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우리 기술을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려하면서 유망 상품을 발굴해야 돼요. 그 유망 상품이 재배할 수 있는 적지도 알아야 돼요. 기상 적지, 해양 적지. 그렇게 해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돼요. 비용도 절감해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잘 팔아서 뭔가 수익성을 높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ICT를 모두가 접근하는 얘기가 단순히 노동력을 제거하는 자동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AI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올려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농업중화 빅데이터를 해서 생산성 높이는 중요하다. 더 정확하게 하면 수익성 최적화 인공지능. 뭔가 수익성 최적화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국민한테 가장 의미가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여기 질문.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식물 생장 데이터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술들을 찾아보다가, 어, 식물의 전기 신호를 이제 추적해서 식물의 온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연구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서울대 일과학과 선생님인가? 제가 기본용으로 해서 그건 나노센서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시 물 주는 양 이걸 이제 측정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얼마만큼. 네, 이 교수님이 강의했던 것은 이제 물반에 나노 센서를 꽂아서 증정시켜서 네. 그거는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친구한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연구에서 그 물이 끓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물 강을 법칙을 수축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아직 사용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이 전자공학부에서 사람한테 적용을 해서 외부든 어디든 이렇게 계측을 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한테 적용을 하니까 너무 이게 뭐 시각처나 이런 데서 이제 심사나 이런 게 까다로워서 활용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업 쪽에 해보게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아직 그 성과를 상용화될 정도로 공부는 아니고 제가 서울대 전자공학부 포항공대 교수님들 모셔다가 세미나를 듣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한축으로 공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다양한 학과에서 오셨는데, 혹시 그 학과에서 먼저 하세요? 네.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 그러면 아무 녹화가 안 돼. 지금 음, 좀 소개를 좀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닭고기를 이제 가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거는 이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이제 경비 절감이 이제 주로 좀 목표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농촌진흥청에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후 위기나 뭐 이런 쪽으로 하면은 이제 뭐 저희 나라가 이제 식생이 뭐 다양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이제 식량 자급률이 막 높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조금 뭐 하고 있는 일이나 뭐 그런 전략 같은 게 좀 있는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예. 다른 농부의 풍소 감축하는 인정을 없애는 정책을 연기 참고해서 그 형태로 풍소 감축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단 시장에 바꾼 지금 이가 열려 있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장담하시냐 큰 부분. 배출되는 피파티를 이런데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학기들이 간단하게 이런 기술도 농민 입장에서 보면 좀 고민이 좀 농민은 이상 때문에 안정되게 생산하는데
이상기상을 좀 이렇게 예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물을 전락에 흡수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더라고요. 또 허수문 같은 경우는 기상이상 때문에 소리띠가 온다거나 증박띠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강제성 있는 시설로 반풍도 하고 해가림도 하고 비가림도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의미는 도난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지적하고 시설은 반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하고 배추 같은 경우도 이상공으로 태백대, 유봉사, 남반대, 강릉 이런 그 천군이 되는데도 3월달 되면 배추가 잘 재배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층에서 관련해서 기술을 개선하고 있고요. 하나는 품종으로 극복하는 거고 하나는 재배 기술이나 환경을 개선해서 가져가는 분위기인데 하나하나가 정말 쉽지 않은 기술이라서 진행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데이터 스마트폰 데이터를 키워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동승시장은 아니고 이행사가 결과를 냈을 때 쌀은 남아서 난 뭐, 수량물을 구해서 흥도 구해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냉정 객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계절상의 분류 중에서 6월달에 일사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계장류가 벼가 겹치는 시간이 6월달. 그래서 이 벼를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뒤로 늦추는 이양식으로 좀 뒤로 늦추는 6월 말이나 7월 초로 이양식으로 뒤로 늦추는 품종과 재배용으로 유행해. 기인이 지금 뭐 이런 것들을 6월 일사량으로 읽으실 때 되기. 동계작물은 훨씬 더 풍부하게 6월달 일사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올라가고 결혼은 그런 밀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르죠. 농민의 입장에서 하나는 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는 이익다. 저는 국민 서비스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더 이해의 다른 질문을 이모장 넣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거대 담론에서 봐서 필요한 데부터 공부하고 오시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학과에서 질문이 없습니까? 부장님, 저도 질문을 하나. 일단 지금 이제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수집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주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최근 근래 한 4, 5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어, 밖에 각청의 빅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수집하는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또는 축사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어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우리 여기 전북 분원에서도 옛날에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인데요. 이제 지금 기술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농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각 시설원회랑
또는 축사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거기 많은 기관에서 빅데이터를 구축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통합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농수산 관련되는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뭐 시도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시도는 그래도 이러한 농진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도해 나가서 뭔가 이끌어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이러이러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이제 말씀이 이제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 그것에 결국에 이제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모아져서 이제 활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를 인간에 제공하기 위해서 모아서 제공하는 사례는 많이 있는데 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의미 있게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직 제가 못 들어봤어요. 아, 저는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리고 가장 갈무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단하는 자동으로 생육을 진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답진 인공지능이 있을지라도 정답지가 있을지라도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생육을 계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농민이 손으로 줄다 대가지고 입력해서 비교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걸 이렇게 생육을 자동으로 계측하는 기술이 있으면 우리나라로 있겠는데 그분은 좀 말해요. 생육을 자동으로 계측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기술을 확보를 지금까지 못했다. 공학부의 공무원 직원이 이제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100% 완벽하지 않지만 그거라도 이용해서 이렇게 스마트팜 생산 기술을 좀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해야 농민이 돈을 벌 수 있지? 어떤 걸 하면 농민이 자기 돈을 기꺼이 내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제기? 지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진흥청 같은 경우에 대형 같다 보니까 토양한 사람은 토양만 냈다고 봐도 이만큼 토양만 잘하고 토양 기상하는 사람은 기상만 기상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의 부 아니면서 토양과 기상이 융합된 서비스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토양만 있냐, 또 거기에 뭐 농기계도 있고, 또 농기소도 데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 빅데이터로 제가 몇개 되죠. 그 네, 제가 너무 종합 빅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소비 데이터, 유통 데이터, 생산 데이터, 저장 가공 데이터를 종합화해서 사고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서 얻어진 인사이트를 만드는 부분을 의미하게 코론이라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농업 분야에도 아직 그런 각각의 데이터를 종합화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비즈니스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여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뭐 100%다 있는 데이터는 없을 수 있는데 뭐 부분 값 없는 소비 데이터도 있고 유통 데이터도 있고 수용 데이터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질문을, 좋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기술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교육적인 마인드, 있으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데이터셋이 완성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충분하고 어떤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추가 질문 있나요? 예, 아유, 뭐, 저기, 네, 잠깐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 농대 그 생물산업기계공학과 그 석사과정으로 있는 최정주입니다. 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제가 그 석사과정 동안 조금 공부를 하면서 정밀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정밀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농민들에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혹시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설득 방법이나 혹시 이런 거는 혹시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가령 노지에 뭐 양주다, 노지에 고추다, 노지에 마늘이다. 뭐 품종 동일한 품종이든 비싼 품종이든 간에 수량이 높은 농가와 그 작은 농가의 수량 차이가 거의 막 두세 배 나요. 노지도. 그러면 수량이 좋은 농가는 다 이거 있을 거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잘하는 농가와 못하는 농가를 데이터를 비교해보는 게 제일 간단하고 또 본인 농가 입장에서도 올해, 작년, 재작년 데이터가 쌓이면 내가 왜 같은 땅인데 전해하고 올해하고 다른지도 보면 국민이 내가 어떻게 바른지만 행동을 옮길 것인가도 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필지 안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획을 하나도 볼 수가 있고 근데 구획을 나누는 것은 마지막 단계가 돼요. 그거 먼저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의 필지 안에서 구획을 나눠서 보는 게 그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 별량의 차이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그냥 필지 안에서 드론으로 뭐 시비를 한다 뭐라 하는데 이쪽은 시비를 더 나고 좀 많이 해가지고 이쪽은 잘하고 하나 안에서 뭐 100평 중에서 1평만 2평만 그것은 마지막이 돼요. 내가 볼 때는 우선은 잘하는 놈과 필지 전체와 못하는 놈과 필지 전체를 비교해서 농민이 행동을 옮길 것 같고 본인의 필지에 쌓인 데이터로 설정하는 그 다음에 더 정밀하게 하겠으면 현재 나의 필지 안에서도 별량으로 시비하고 강제하라. 그렇게 작전을 짜면 농민이 수강하는데 손대가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문제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 데만 뿌린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야 나는 예방을 위해서 전부 다 뿌려야 되는데 지금 좀 얘가 좀 있으면 중모습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일에 부딪히는 그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 예,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농진청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오늘 말씀해 주신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너무 감사합니다. 네.